조문숙 TV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도대체 특별할 것도 없는 교학사 교과서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교학사 교과서에 관한 뉴스를 검색해보면 오류가 이렇게 많았다, 수정이 이렇게 많았다, 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은 교육부에서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아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편드는, 교학사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다 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더 널리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채택해야 된다, 혹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좋은 한국사 교과서 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교학사 교과서가 우파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교학사 교과서를 반드시 세상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파 교과서라고 하면 당연히 좌파 교과서도 있어야 하겠죠. 좌파 교과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는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재 교육부에서 승인을 한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종북 교과서를 만나보셨습니까? 종북 교과서라고 한다면 적어도 김정은을 추앙하고,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책들을 다 접한 것이 아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교육부가 승인을 한 교과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좌파 교과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이 상식이겠죠. 그래서 사실 좌파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파 교과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교과서가 좌파 교과서다, 혹은 좌편향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편향 교과서다 하면은 혹시 모르죠? 이분들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러면은 우파다, 좌파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 이것을 바탕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 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좌편향이고, 대한민국 쪽에 치우쳐 있으면 우편향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대립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과연 우편향 교과서인지 대한민국 편의 교과서인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대한민국 편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어쨌든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프로축구팀 가운데 포항 스틸러스 팀이 있고 또 부산 아이파크 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지금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의 진영이 이렇게 나뉘어 있죠. 이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I라고 표현을 하고 이쪽을 S라고 표현을 합시다. 아이파크 선수가 볼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갔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파크 선수가 중앙선을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혹시 이 문장만 이러한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장만 보면서 아이파크 선수가 볼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일은 아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축구팀이라고 했죠. 전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팀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만 보면 이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법률가냐 사회 물정을 전혀 모르고 문장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법률가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법률가는 좋은 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지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예로 어떤 사람을 들 수 있냐면은 두뇌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 생각하는 것이 좀 답답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처음에 팀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 축구 경기는 어떻게 된다 그러한 상식이 부족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파크 선수가 볼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현재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고를 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파크 쪽에 서 있을 겁니다. 자신의 발을 아이파크 팀 쪽에 놓고 있는 사람이죠.
만일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아이파크 선수가 볼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글을 쓰거나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파크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스틸러스 쪽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어느 땅에 발을 딛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내심, 그 사람의 사고작용이 밖으로 나오면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제는 상황을 약간 바꿔봅시다. 이쪽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북한팀입니다. 똑같은 경기,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북한 선수가 똑같이 바꿔봅시다. 북한 선수가 볼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갔다. 그렇다면 북한 선수는 이쪽에 있겠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현재 북한 땅에 발 딛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만일 북한 선수가 볼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왔다. 이러한 표현을 썼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단순한 이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한 까닭은 이것이 바로 주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나 말에는 이와 같이 주체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이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특히 이렇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립하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발 딛고 있는 곳이 어딘지 하는 것이 글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체성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은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이 우파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는 모습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좀 힌트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쓰는 이 교학사 교과서의 바로 전신이 한번 있었죠.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라이트 계통 사람들이 지금도 교학사 교과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과거에 그저 쉽게 말해서 좌파 활동하던 사람들이 현재 우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파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우파와 구분을 해서 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뉴라이트, 그러면은 좌파에서 우파로 왔으니까 어떤 좌파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로 치면은 대략 80년대 내외로 해서 대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운동권을 봅시다. 과거 좌파 학생운동권에서 상층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중하층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80년대를 전후한 그 시기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단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념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층부의 사람을 예를 들면 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같은 사람, 혹은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꼭 상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좌파와 과거의 우파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모두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파로 온 심재철 씨나 아직은 뭐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씨나 모두 상식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좀 원만해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량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인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상층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청소년기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오래 살고 하면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죠. 자기가 대립하고 있는 그 상대방, 과거에는 이게 이제 80년대로 해보면 좌파 우파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뭐 이쪽에서 인간도 아니야 집신벌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너희는 아메바야 뭐 이러면서 싸웠죠. 그런데 2014년이 오면 반대편에도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에도 인간이 있고 나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이 시대에 하층민이라는 표현은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로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오늘에도 이 사람들이 좌파로 남아있든, 지금 이 좌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파로 바뀌었든 서로 상대방을 여전히 집신벌레, 아메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2014년에도. 이런 상황에서 이 하층에 있던 사람들이 우파로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좀 반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상대방과 공존을 이야기하지 않는 우파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집신벌레 아메바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 나는 과거에 하층에 속하는 좌파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학사 교과서 작업을 하고, 또 근래 들어서 백년전쟁이라든지 또 뭐 통진당 해산 이런 데 관여된 뉴라이트는 상대방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화합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층에서 온, 과거 좌파 중 바닥에서 온 사람들이 우파로 넘어왔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세월이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이 사람들이 넘어온 기간은 불과 10년도 아직 안 됐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성장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80년대의 싸움, 그 거친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뉴라이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과거 좌파일 때 상층부였는가 아니면 하층부였는가 하는 설명을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상층부에서는 주로 사상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하층부에서는 활동을 담당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 좌파에서 리더급이었던 사람들은 사상을 담당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그런데 이 하층부에서 활동을 주로 하던 활동가들, 이 사람들은 명령을 받고 움직이든, 요즘에 이야기하면은 뭐 봇이라고 그러죠. 로봇.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변화해도 아주 극소수만이 변화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로봇으로서 또 다른 주인을 찾아서 헤맸던 것이죠. 그러다가 좌파 쪽에서 써주지 않으면 우파로 넘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지시와 명령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시와 명령이 있어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우파 쪽에서, 사실 우파의 한계는 노령화죠.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결정권이 있는 소두목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을 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를 발표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짜야 하는데, 로봇에게는 굉장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거를 시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남의 것을 마구 베껴옵니다.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파에게서도 베껴오고 좌파에게서도 베껴오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그럴싸한 거, 익숙한 거는 좌파에서 베껴와야 하겠죠.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10년 전 좌파가 하던 거 그대로 합니다. 작전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베껴오니까.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좌파입니다. 근데 지금 우파에 와 있으니까 말은 우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좌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이 자꾸 좌파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 결정권이 있는 정신작용,
혹은 사상적인 게 들어가는 이 교과서 작업도 그렇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두뇌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로봇이 고도의 두뇌 영역의 일을 하게 되면 합선이 일어나서 타버릴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썼습니다. 또 그 작업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 방송에서 벌써 몇 차례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계속 밀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좌파가 우리를, 우파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은 첫째, 머리가 없고, 둘째, 실력이 없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학사 교과서는 우파 교과서여서가 아니고 좌파 교과서여서 문제다 하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약간 길어졌는데 이 뉴라이트들을 달리 말해서는 전향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뭐 이 전향자들이 한창 작은 지위라도 어떤 이름을 좀 알리고 하면은 우리는 PD 계열이었어. PDR 계열은 괜찮아. NL이 문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PDR이건 뭐 NLPDR이건 혁명론자들, 대한민국 이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를 맞는 듯이 설치면서 연전 연패를 거듭하고 있죠. 계속 이 소두목들이 일을 하면서 일을 계속 그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한 좌파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들은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뉴라이트 계열의 우파는 아주 만만한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자기와 싸우는 것이니까요. 이제 교과서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교과서를 쓸 때 우리가 이 뉴라이트 교과서, 교학사, 한국사를 우파 교과서라고 합니다. 책을 쓸 때 자료는 사방에서 가져올 수 있지요. 자료는 좌파 자료도 가져올 수 있고 우파 자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도 미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애국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토르의 잘못도 없는 애국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일반 국민은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진짜 우파들은 그렇게 인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가 이렇게 많을 때 어떤 자료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좌파 머리가 선택을 합니다. 또 이 자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해도 좌파 머리가 합니다. 정보를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승만은 애국자야 하는 얘기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도 좌파 머리가 결정을 하죠. 당연히 문장도 좌파 머리에서 조합이 돼서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책이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내용이 엉망이 되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6.25는 남침이고 이승만은 애국자고 박정희도 애국자다.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글의 내용을 보면 6.25는 남침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기도 하고, 또 6.25는 김일성의 통일전쟁이다 하는 뉘앙스까지 그냥 다 드러납니다. 글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향을 해서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자신들에게 PD, 마르크스 혁명주의자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정말 안 해도 될 노력을 다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진 설명을 왼쪽 먼저 하고 오른쪽을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오른쪽을 먼저 설명하고 왼쪽을 설명했습니다. 오른쪽의 스탈린, 왼쪽의 마오쩌둥. 스탈린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벌써 시선이 꼬였죠. 밑에 사진도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김일성과 왼쪽의 펑더파이. 김일성은 먼저 설명한 김일성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한 사람이 왼쪽에 있죠. 이렇게 우와 좌의 순서로 이게 반드시 오른쪽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킬까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향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도중에 삶의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좌파로서의 젊음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 하필이면 사사건건 자신의 두뇌 속에서 충돌을 하는 우파의 일을 하게 됐을 때 두뇌의 기능이 아주 우월한 월등한 사람이 아니면 그 바뀐 작업을 처리해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와서 원래 하던, 더구나 더 문제가 그것이죠. 원래 하던 활동가의 일,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이는 일을 했더라면 이런 교학사 교과서 같이 이모저모로 꼬이고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교학사 교과서에서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주체성, 자신의 발이 어느 땅에 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용한 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텍스트는 검정 승인을 받은 이후인 2013년 9월 27일 이 우파단체 그 대불총에서 배포한 PDF 원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6.2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은 남침 계획이 수립되자 50년 6월 25일 전면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였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침공이란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침범하여 쳐들어감.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러한 단어인데 문제는 전면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할 수 없죠. 전면전은 대부분은 앞에 내놓고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투를 했다고 하죠.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하고 결투를 받아들여서 하는 싸움은 결과가 살인의 결과가 되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싸움으로 봤던 것이죠.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선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고 보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는 것은 습격이죠. 그런데 6.25가 선전포고를 한 정정당당한 전쟁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이 교학사 교과서는 이렇게 서술을 했지만 지학사 교과서는 달랐습니다. 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남한을 침공한 북한은 당당한 하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습 남침을 한 북한은 침략자이지요. 바로 남과 북이 있을 때 교학사는 북쪽에 서 있고 지학사는 남쪽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다소 과도하다. 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따지느냐 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학사는 6.25 그 편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파죽지세로 국군을 내몰았다.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자, 파죽지세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적에 대하여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당당한 기세. 도대체 누가 파죽지세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는데 밀어붙이는데 그 적이 국군입니다. 국군을 내몰았답니다.
교학사는 확실히 북한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국군을 내몰았다. 좌파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도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지약사. 북한군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 지약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밀고 내려왔다. 만일 이러한 입장의 교학사가 동일한 글을 썼다면 밀고 내려갔다고 썼겠죠. 지약사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교학사, 한국사가 우파 교과서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교과서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가슴 아픈 비극으로 남아있는 6.25. 그 6.25에서 파죽지세로 국군을 내몰았던 그런 자들의 뒤에 서서 그들을 응원하는 이러한 책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종북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들이 종종 사용하는 빨갱이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빨갱이라고 써야 하겠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필진 중에 나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결과물이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역시 8월에는 낙동강, 지금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8월에는 낙동강 방어선만을 남기고 모든 남한 지역을 점령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점령하는 이죠. 남한 지역은 점령당했습니다. 남한 지역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지역을 점령한 것은 인민군입니다. 국군이 아닌 것입니다. 교학사는 여전히 북한 땅에 발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다음 서술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점령을 했더니, 그러나 남한에서는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필사적인 저항을 했다. 그리고 방어전선에 학도병, 소년병들까지 기꺼이 참전을 했다. 말이 막 뒤바뀌고 있죠. 그런데 남한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필사적인 저항을 합니다. 지금 저항받고 있죠.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한을 점령을 했더니 저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항은 눌러야 하겠죠. 확실히 변명의 여지도 없이 북한 땅에 발 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민군의 시각입니다.
여기서는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지학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지학사는 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도 의용군으로 참전하였으며 국외 동포들 중에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참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아마 많은 부분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쉴 겁니다. 점령을 했더니 저항을 했다. 이런 글을 쓴 교학사 교과서, 그들이 좌파 교과서라고 말하는 지학사 교과서는 격렬한 전투 끝에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다,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땅에 확실히 발을 딛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좌파라고 합니까? 사실 빨갱이 주제라는 소리가 참 저절로 나오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6.25 전쟁의 전개라는 그림이고, 이쪽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그림입니다. 자, 똑같이 봅시다. 북과 남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보기로 합시다. 교학사 교과서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1950년 9월 1일 북한군 최대 남침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침 그러면 우리가 침략이라고 해서 뭐 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남침은 그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남쪽을 침략함. 그런데 모든 침략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선전포고를 해서 정당하게 싸우는 전쟁에서의 침략을 제외한 침략만 나쁜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교학사 교과서는 북한이 선전포고를 하고 온 것처럼 6.25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습이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기습 남침이라는 지학사의 용어, 그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침은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 최대 남침선. 자, 북한군이 남침했는데 최대라는 말을 붙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최대 남침선이라고 했을 때 뭔가 괴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무슨 이게 북한군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학사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동일한 50년 9월 2일 국군의 최후 방어선. 벌써 느낌이 확 다르죠. 국군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국군의 최후 방어선을 북한군 최대 남침선이라고 느긋하게 쓸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 지필진,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일까요? 자, 여기서 남침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침이 나쁜 것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침략자, 그래서 북한군 최대 남침선.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위로 가면 유엔군 최대 북침선. 유엔군이 침략자라는 이야기죠. 50년 11월 25일 유엔군 최대 북침선. 자, 이게 어느 쪽이 진실인 것입니까? 유엔군 최대 북침선, 유엔군을 증오하는 심리의 표현일까요? 북한이라면 이러한 제목을 붙이겠지만 대한민국 학자라면 도저히 붙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동일한 것을 지학사 교과서는 유엔군 최대 북진선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6.25 때 북으로 올라갔던, 우리의 전선이 북으로 확장됐던 그 순간순간을 북진 통일의 기대를 가지면서 북진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북침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것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누구나 서울 수복이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복이라는 것은 그저 밋밋하게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잃어버렸던 것이 되돌아와도 수복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지학사는 서울 탈환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역시 느낌이 다르죠. 애국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북진선, 서울 탈환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 탈환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뺏는 것입니다.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서울 탈환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 속에는 이러한 적극성, 자주성, 애국심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면서 종종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공포로 석방이죠. 이 지학사 교과서를 보면 53년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반공이 너무나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반공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파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의 우상화까지 하고 있죠.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교학사 교과서는 철저히 북쪽에 서 있고 지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땅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죠. 교학사 교과서가 너무나 어이없는 내용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개하는 것이 6.25라는 부분을 불과 한 3페이지, 4페이지 이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만일 내가 책 전체를 다시 샅샅이 본다면 아마도 책이 빨갛게 물들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전쟁은 남한이나 북한에게 서로 상대방의 통치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썼습니다. 전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통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을 썼던 권희영, 이명희 씨는 이러한 기회를 또 더 누리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토가 적에게 점령되는 상황을 어떻게 기회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김일성이 그 인민군과 함께 우리의 국토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우리의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은 그것을 이들은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치는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서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정당한 권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김일성의 서울 점령, 대한민국 일정 영역의 점령을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줘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김일성이 우리의 수령이고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령당해서 지배받는 적의 포로 신세가 돼서 살아가는 삶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좀 알고 글을 쓰십시오. 이들은 역시 북한에, 그것도 아주 열렬한 충성심으로 북한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이다 보니까 그 다음 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의용군을 모집했다. 그냥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용군에 참석한 사람, 그 지원서를 낸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집입니까? 적에게 점령된 상황에서 의용군을 모집할 때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는 정말 의용군이 되고 싶어, 자랑스러운 의용군이 되겠어 하면서 모집에 응한 겁니까? 이러한 아주 매국적인 그리고 이러한 서술을 한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 서울을 접수했던 6월 28일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접수. 서울을 접수했다 그러는데 접수의 뜻은 이렇습니다. 받아서 거둠. 서울을 누가 갖다 바쳤길래 받아서 거뒀다는 것입니까? 김일성이.
여기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교학사의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적군이 우리 국토를 점령하고 그리고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거기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뭐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은 그다지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정신 나갔죠. 그와 관련해서 지학사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전쟁 초에 북한군은 점령지역에서 북한식 토지개혁을 시행하고 지주나 공무원들을 숙청하였다. 자, 대한민국 영토는 김일성이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김일성의 점령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쳐들어와서 김일성이 시행했던 것은 정상적인 토지개혁, 경제정책의 실시가 아닙니다. 북한식 토지개혁을 통해서 수탈을 했던 것이죠. 역시 이 부분에서도 지학사는 대한민국 땅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있고, 교학사는 놀랍게도 북한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민재판으로 인한 학살이 너무 심각해요. 군령으로 인민재판을 금할 정도였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북한군, 적군에게 점령당한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바닥발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불온하고, 그런 불량배들이 저들이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학사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불량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불량배가 나쁜 거죠. 북한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인민재판이 있어서 사람들을 학살했다. 인민재판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죠. 원래 인민재판은 북한의 재판 방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학사는 그런 설명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이겁니다. 자, 인민재판으로 인한 학살이 너무 심하니까 군령으로 인민군의 명령, 그러면 김일성이나 인민군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겠죠. 인민재판을 금할 정도였다. 자, 이들은 인민재판을 금지시키는, 학살이 심하면은 인명피해가 나니까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인민재판을 금지하는 자들이 김일성 인민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령이니까 북한 인민군은 이렇게 질서와 명령이 잘 듣는, 그리고 어떠한 법에 따라서 군령도 법치지요. 법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거의 북한 찬양입니다. 아무리 그 한 문장만 딱 들어갔다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는 글이죠. 그래서 자료 출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처도 없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종종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일필위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정신이 북쪽에 있다고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는 곳이 그 9월 27일자 PDF로 봤을 때 314쪽에 있습니다. 근데 314쪽 전체의 인용 자료는 2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14쪽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인용 자료 하나는 구글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구글이랍니다. 또 하나는 그냥 티스토리 자료를 밝힌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내용과 아주 유사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마이뉴스 이정환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는 오마이뉴스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이 사람이 한국전쟁사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에 290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소개해드리죠. 인민재판은 혁명과 인민의 지배를 빌미로 한 자의적 권력 행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현장이었다. 그러나 폐해가 심해지자 인민군은 7월 5일 군령으로 인민재판을 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에도 수시로 인민재판을 실시하였다. 오마이뉴스 노조위원장 이정환 기자도 확실히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인민재판 6.25 때 일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은 그의 유일한 조국인데 교학사 교과서를 쓴 사람들에게는 어째서 유일한 조국이 자꾸만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6.25 부분에서 그 말미에는 이제 인명 피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먼저 군인 사망자를 소개합니다. 군인 사망자 그 중에서 국군은 사망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약 15만 명. 북한군 전사라고 씁니다. 약 30만 명. 국군은 그냥 사망이니까 뭐 음식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해서 약 15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북한군은 확실히 전사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민간인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인은 사망만이 아니고 사망, 부상, 실종 이거를 포함해서 희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 희생자. 누구의 잘못인지 얘기도 안 하죠. 그런데 남한 약 190만 명, 북한 330만 명. 북한에는 약자도 없습니다. 정확히 330만 명. 민간인 희생자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이 북한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군인도 국군이 적고 민간인 사망자도 남한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지학사의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지학사는 국방부 자료, 출처를 밝힙니다. 국방부 자료를 가지고 군인의 사망, 지학사는 국군, 북한군 이거를 한국군 그리고 북한군 이렇게 씁니다. 한국군, 북한군 그리고 똑같이 사망. 자, 한국군이 13만 7,899명이라고 합니다. 북한군 50만 8,79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망, 부상, 실종에 포로를 하나 포함시킵니다. 포로로 피해를 본 사람. 그래서 남측이 99만 968명.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지학사의 자료에서 봤을 때보다 교학사의 자료에서 군인, 북한군의 사망은 이렇게 줄였죠. 사망 숫자가 적습니다. 여기서는 적고 국군의 사망은 많습니다. 그렇죠? 왜 국군은 지학사 자료가 지금 근거가 있으니까 정확한 수치보다 더 많이 사망했어야 하는가? 왜 북한군은 더 적게 사망했어야 하는가? 또 민간인 희생자도 왜 정확한 자료보다 이렇게 부풀려 놨던 것일까? 지학사 자료는 사망, 부상, 실종에 포로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99만 명, 100만 명이 안 되는 숫자와 190만 명이라는 숫자는 비슷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죠. 이왕 교학사 교과서가 빨갱이 교과서다. 글을 쓴 내용이 그렇다. 지금까지 이렇게 봤으니까 미운 털이 박였습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으로 봅시다. 전쟁은 나쁜 것이고 북한이 기습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군 군인은 얼마 안 죽고 용감한 군인이니까 그리고 국군은 변변찮으니까 많이 죽고 그리고 이 나쁜 전쟁에서 민간인은 엄청나게 많이 죽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종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소개하지 못한 죄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찌됐든 교학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교학사의 교과서가 우파 교과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파 교과서는 없습니다. 아니 우파는커녕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로 이 중요한 6.25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우파 교과서여서 배척을 당한다. 사실이 아니죠. 교학사 교과서는 소비자인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의 부실함을 가장 꺼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우파 교과서라고 선전을 하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적의 교과서입니다.
북한의 교과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주체성의 문제, 글에는 그 사람의 이념과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 나온다.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보니까 교학사 교과서는 저쪽 북쪽에 발 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